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네 컷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조금 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이 재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특혜 논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관저를 떠나는 윤 전 대통령 앞에 일명 과잠을 입은 대학생들이 즐비했죠. 기획된 연출 아니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3 조기 대선 D-50일입니다. 대선 주자들의 불출마와 경선 룰을 둘러싼 갈등, 잡음이 부글거리고 있습니다. 이 둘이 결혼하면 축가는 누가 부르나요? 지난 주말 1호 트롯 부부로 거듭난 가수 은가은, 박현호 씨의 소식과 함께 연예계 뉴스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진술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시열 기자, 10시부터니까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을 텐데 현재 진행 상황을 좀 알려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30분 전인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됐는데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되기 10분 전쯤 이곳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대와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법원 건물 4층에 있는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게 된 5번째 전직 대통령입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 모습과 법정 내 모습은 모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호처에서 요구한 차량을 통한 지하 출입을 법원이 허용했기 때문인데요. 또 재판부는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법정 내 모습을 촬영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시열 기자, 오늘 재판 진행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요? 우선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낭독하게 되는데요. 이때 윤 전 대통령이 혐의 여부를 과연 인정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질문이 줄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증인신문 절차에서 직접 본인의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 파면된 지 열흘 만입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이 준비 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어서 그동안은 불출석했었는데 오늘부터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공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변인,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법원이 지하 주차장도 허용을 하고 재판 과정도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형사소송법 89조에는요. 피고인에 대한 인권이라든가 신체에 대한 안전에 대한 책임 의무는 재판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안전 기준이 있다 그러면 재판부는 좀 더 보수적으로 안전 기준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공개 출석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재판을 총지휘하는 지휘권을 가진 판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어떤 선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선례에 반드시 따라하는 의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습니까? 이게 망신주기식이라는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망신주기를 통해 가지고 대선에 영향을 준다고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그런 재판부의 난처한 입장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후보와 간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네.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곧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내란이라는 혐의를 이어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공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와 있는 재판받는 모습만 공개해도 대선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거 있고, 또 하나 이재명 전 대표는요 지금 5번이나 재판받고 있지만 한 번도 방송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형평성도 같이 고려해서 비공개 결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망신주기가 될 수 있으니 이렇게 비공개로 결정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판사의 어떤 그 선택은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바뀌었다고 하면 그 바뀐 환경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 이제 공개로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랬었죠. 국민의 알 권리도 있지만 네. 취재에 또 자유라는 보장이 있거든요. 네. 자유라는 그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슬로건에 봤을 때는 이런 환경적 변화가 없으면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 말씀드렸지만 취재에 대한 자유의 면에서는 공개가 하는 게 맞고, 저는 판사가 또 지기현 판사지 않습니까? 이분이 구속 취소했을 때도 11월 240시간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이런 불신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도 한 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 그래서 촬영을 허용을 해줬는데 지금은 아니니까 특혜 지적이 나오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오늘 공판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첫 공판인데 보통 신원 확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예, 재판장이 우선 개정합니다라고 이제 일성을 하게 되면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일단 피고인은 나와 있는 분에 대해서 이름과 생년, 월일, 주소나 직업, 가족관계 등을 확인을 합니다. 네.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직업에 있어서 무직이라고 답변한 맞아요. 적이 지금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재판장이 처음에 시작은 신원부터 확인을 하는데 그렇죠. 네. 이름, 생년월일, 뭐 현재 직업, 어디 거주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직업은 무직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오늘 윤 전 대통령은 어떻게 말을 하게 되나요? 글쎄요, 오늘 지난번 전 대통령의 답변과 별 다르지 않을 것 같은 대안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을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이해를 하냐 이런 질문이 아마 이어지면서 네.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 이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도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이 그렇죠. 되는 거군요. 네네. 이 증인으로 2명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했던 현역 군인들인데요.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당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란 그거를- 말이에요.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예,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인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들은 얘기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오늘 이 재판 쟁점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렇죠. 쟁점 자체는 그 조성현, 김영기 이분이 각각 경비단장 대대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시한 것을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이제 최선전에 이제 조직화된 대대장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은 이진우 수방사랑 이제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만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나는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일관된 메시지,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의 조작일 가능성, 기획설 이런 주장까지 계속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그 현직 대대장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요, 어떤 33개의 녹취 파일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의 어떤 지휘 체계로는 또 복면복창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루어졌던 그 명령 체계에서는 카톡 그리고 비아폰이 아닌 어떤 전화로 녹취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을 거짓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쟁점들이 이어지면서 내용이 저는 이제 진행이 곽종근 사령관이 네. 이제 지난번에 방송에서 한번 녹취가 공개됐었는데요. 네. 김병주 의원이 하는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날 민주당 측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당해서 그를 실토하는 그런 녹취와 파일이 공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민주당 유튜브에 나가서 했던 그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 있는지, 정말 회유나 협박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민주당 측에 원하는 답변을 한 건지에 대한 우선 판단, 신빙성이나 판단 먼저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박선원 전 민주당 의원이 홍장원 차장의 메모에 했을 때 그 필적이 사설 감정에 의하면 90% 이상이 일치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에 대해서도 아마 형사재판 들어가면 그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을지 그것도 신빙성 따질 거다 그래 봅니다. 네,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아마 헌재와 똑같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마 증거와 논리, 법리에 따라 가지고 입장을 아마 유지할 걸로 그래 보입니다. 네, 이번 재판은 상당 기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4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50명도 아니고 500명인데 네. 그 진술도 500명이 또 각자 생각하는 또 자기의 주관적 판단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또 이렇게 조각조각을 하나로 퍼즐로 맞춰서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는 이제 파면의 그런 어떤 단심이 아니라 어떤 삼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더 적극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뭐 수년이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년이 걸릴 그렇죠, 수도 걸릴 수 있다고요? 있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까지 오래 갈까요? 오래 하면 쉽지 않을 거다. 오래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634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2년 넘게 걸렸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거 대통령이 파면돼 가지고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쟁점도 지금 증언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엇갈리는 증언이 많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따진다 그러면요. 몇 년이 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곳은 417호 대법정입니다. 여기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기도 한데요. 이 417호 대법정이 왜 다 여기서 재판을 받는 건가요? 그렇죠. 안타깝기도 하면서 또 역설적으로 또 역사적 현장이 또 417호인데요. 네. 한번 언론에서 나온 걸 한번 확인해 보니까 네. 150석 규모. 즉 가장 헌법재판소, 크군요. 예, 가장 네. 크다 보니까 또 네. 여러 가지 관심도라든지 또 전직 대통령의 또 예우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또 전직 대통령의 어떤 친인척들, 아들까지 다 포함해서 역사적 재판이기 때문에 저는 417호가 전국 법원에서 가장 큰 규모,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그리고 또 어떤 그 재판하는 그 어떤 상징적인 면에서는 417호가 또 역사적인 현장이기도 하고 또 비운의 또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 첫 번째 형사재판에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 어제였죠. 주말에 처음으로 사저로 이동하고 나서 외부 활동에 나서면서 언론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서초동 사저가 주상복합 건물로 알려져 있죠. 지하 1층 상가에서 30분 정도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이준우 대변인, 편안한 차림이었다고 하고 또 지금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서 연판장 돌면서 사퇴 촉구 목소리 듣고 있는 김성훈 차장도 함께 동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구금 상태가 아닙니다. 예. 자유로운 외부 활동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 맞고요. 그리고 본인이 오랫동안 거주했던 곳이기 때문에 상가, 지하 1층 상가가 한 50개까지 모여있다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편의 시설이 많을 건데 예. 거기에 가서 그동안 뭐 이용을 못 받던 어떤 상가 친밀한 분이 있으면 인사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원래 동네 주민이었어요. 그렇죠. 동네 주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지지하신 분들이 있으면 거기서 만나면서 또 기운을 얻기도 하고 또 상가를 이용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박근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지지율이 굉장히 그분도 낮았습니다. 예. 한 자릿수도 한 자릿수 정도밖에 불과했었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직전에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임 대통령과 좀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는 자신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단지 내 분위기는 말씀대로 크게 경직되거나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뭐 가서 사진 찍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가서 물어보시면 찍어주실 거다 이렇게 경호 직원이 대답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편안한 주말 산책이었던 것 같은데 사저 복귀 때 마중 나온 일부 지지자들 그리고 주민들 앞에서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임기 다 못 채운 것 두고도 뭐 3년 하나 5년 하나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내놓으면서 이 발언을 두고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서지원 부위원장님. 네, 논란이 크죠. 사실 5년 임기를 다 마쳐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책임지고 그걸 평가받고 또 개인적으로나 또 당의 입장에서는 또 정권 연장이 또 목표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파면당한 대통령이 이기고 돌아왔고 3년이나 5년이나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대통령에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메시지나 언행 자체가 사실 내란의 어떤 우두머리인데 그 부하들은 다 지금 다 영의 몸에 있어서 구속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거리를 활보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두 번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인 것이고 저는 구속 사유가 저는 사실은 증거 우려, 뭐 증거 인멸 그리고 도주 우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면에서는 굉장히 구속 사유가 명확한 것인데 어떻게 우두머리가 저렇게 거리로 나서서 또 메시지도 본인이 이기고 돌아왔다고 하면서 하는 것은 지금 내란 종식이 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저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저 퇴거 당시의 언행 하나하나에 정말 주목도가 높았던 금요일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썼던 모자가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빨간 모자에 Make Korea Great Again. 다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이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썼던 이 마가 그 유명한 모자를 또 분뜬 거기도 한데 어쩔 수 없이 둘이 또 묘하게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준우 대변인. 일단 저기 나오신 지지자분들이요. 이제 풍찬 노숙하고 삭발하고 단식하면서 전부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입니다. 그분에게 인간적으로 감사함을 전달하는 거는 뭐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오히려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면 더 이제 비인간적인 얘기 듣겠죠. 자기한테 그렇게 몸을 바쳐서 이제 애정을 주고 응원해 줬었는데 모른 척하면 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찾아가서 자기들 응원해준 분들한테는 뭐 포옹도 하고 악수하고 하는 거는 인간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을 거다 그래 보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메시지가 뭐가 나오느냐 이제 이게 관건일 건데 아마 제가 보기엔 이번 주부터 형사재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선 관련되거나 또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는 좀 자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빨간 모자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소신인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이제 상징적 의미로 본인이 편안하게 아마 착용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받아 쓴 모자지만 또 거기에 본인의 평소 정치적 소신도 좀 담겨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퇴거 당시에 눈길을 끄는 장면들이 또 여럿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대학생들과 잠시 또 현장에서 접점을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당시의 영상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일부 대학생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하나같이 뭐 대학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일명 과잠, 이 대학교 학과 점퍼를 입은 차림의 학생들과 대통령이 또 함께 포옹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이 연출된 장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학생들이 일부 지금 과잠, 이 대학생 학과 점퍼를 때맞춰 갖춰 입으면서 일부 경호원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앞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저희가 빨간 동그라미 쳐서 보여드리고 있고 잠시 뒤에 이 앞으로 대통령이 나와서 지지자들을 마주하는데 이 타이밍에 맞춰서 현장 앞쪽에 위치합니다. 이날 참석한 일부 대학생들 가운데에서는 탄핵 반대 대학생 모임의 대표들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좀 앞으로 와달라, 앞쪽으로 배치해주겠다 이런 대통령실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고 뭐 일부 유튜버는 현장 정리를 했다고 하기도 하죠. 뭐 50, 60, 70대 들어오시면 안 되고 뭐 젊은 층들이 좀 앞쪽으로 와달라 이런 목소리도 담겼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애초에 의도된 연출이 아니었느냐 이런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서지현 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연출이 명확한 것이죠. 이제 과잠을 입으신 분이 자유대학의 대표라고 하고 본인의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안내를 받았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전 대표죠 후보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슬로건을 내걸었듯이 정말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말 이제부터 진짜 청년들을 만나야 된다. 저기서 더 문제인 것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신 분은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간 몸을 바쳤던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 굉장히 많이 가셨는데 거기에서는 배제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배제의 정치, 가짜의 정치, 그러면서 입으로는 청년을 위한 정치. 저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이제 진짜 대한민국을 보고 싶고 진짜 청년들을 만나서 목소리를 들어보셔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울림이 있는 것이죠. 이게 연출이건 아니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젊은 층의 관심이 아주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관저 퇴거 당시의 이 모습도 그랬고요. 나경원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하고 나서 토요일에 대학가 햄버거집에서 학생들과 회동 갖고 또 전환길 강사, 또 개몽됐다 발언으로 유명한 김계리 변호사와 함께 청년들과 접점을 만들었던 게 또 언론 보도를 타기도 했는데 자,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대표되는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들, 일명 윤심은 자꾸 2030 청년을 찾고 있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좀 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40%의 높은 지지율에 기본적인 밑에 바탕은 젊은 MZ세대거든요. 10, 20, 30 세대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한 대학생 시국 선언이 그때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전국에 40여 개가 넘는 대학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이 더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 경호 인력에 대해서 뭐 앞으로 나올 때 뭐 인솔을 받아서 얘기하는데요. 그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뿐만 아니라 모든 대통령이 저렇게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촉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요. 저렇게 안내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네. 신원 확인까지 합니다.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 대통령과 접촉을 하거나 악수하거나 포옹을 해야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청년들만 예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 모든 역대 대통령들의 시민과 접촉할 때는 저렇게 나이 드신 분들 관계없이 다 밀착해서 안내를 받으면서 내려왔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특별히 더 청년들 감사한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지지층들이 중심이 청년들 중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 청년들 앞에 나온 거지 저게 무슨 의도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왜곡하는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보안 경호 문제의 차원도 있을 것이고 또 지지 기반을 확실하게 좀 다지는 차원의 어떤 행동이었다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파면 결정에 동의한다. 20대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75%, 30대에는 76%, 다소 높고요.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봐도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이게 최근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인데 청년들의 마음을 지금 잘못 읽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거는 두 분께 같이 여쭤볼게요. 이번 대선 지금까지 봤을 때 2030의 표심 어디로 향할 거라고 보시는지. 먼저 서재원 네, 부위원장님. 표심은 지금까지는 정중동이다. 왜냐하면 정중동이다. 5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어떤 후보의 그리고 당의 언행 그리고 정책을 꼼꼼히 판단하실 것 같은데 예. 다만 우리 지지율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술과 지지율에 취하면 안 됩니다. 4월 2일 재보궐선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빛이, 즉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아산이라는 거제에서 참패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의힘이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뭐 반대를 하면서도 또 탄핵은 반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계속하시고 민주당에서만 계속적인 공격 그리고 원인 제공을 했다고 주장하시는 거면 정말 지금 아니라 내일 뭐 선거를 하게 되면 청년들은 민주당으로 오겠지만 아직 50일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정중동의 자세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대변인도 짧게 좀 전망을 해보시죠.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로 좁히면은 이재명 지금 예비 후보가 높지만은 정당끼리 비교하면 그렇게 차이 별로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가 뭐냐? 헌재에서 나온 결과를 승복한다는 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예. 국민의힘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결정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충분히 지지할 수 있겠다라고 준비되어 있는 세대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